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화제입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가려져 있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입지자들이 잇따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상진 전북대 교민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방선거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개월이면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또 금방 또 지나가는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 대한 정보들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방선거, 이번 선거가 이제 도지사, 도교육감, 그리고 시장군수,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뭐 이렇게 네 가지 선거가 한꺼번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에 특히 여기 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체 지방선거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랄까요, 뭐 변수랄까요, 이런 걸 한번 짚어보겠는데, 결국은 이제 대선 결과가 참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와 대선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할 거냐. 특히나 민주당이 대선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어떤 파생되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상진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지방선거는 한 대선 이후에 2달 반 정도 텀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모든 관심이 대선에 집중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많은 여론이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대선이다라고 지금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또는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표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선에 어떤 실망을 느꼈던 대선 후보자들이라든지 구도에 실망을 느꼈던 많은 유권자들이 자칫 지방선거에도 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의 결과가 또 어떻게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민주당이 또 싹쓸이를 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민주당의 본방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호남에서도 많은 그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혼란이 결국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판, 그렇게 표로 집결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아마 후자 쪽으로도 많은 호남의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황골 탈퇴를 요구하는 그런 심판의 성격도 비칠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결국은 대선에 민주당이 실패를 하게 되면 싹쓸이와 같은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아무래도 심판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박사께서는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우리 손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선의 승패와 관련 없이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와 관계가 없다.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대부분이 기존의 민평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있었던 입지자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 많이들 복당을 해서 실제적으로 경쟁 구도를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최근 언론기관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곳의 단체장께서 무소속인데요. 두 곳이 좀 앞서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민주당 입지자들이 앞서고 있는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65% 정도 넘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선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투표율이나 지지도 영향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패배를 대선에 했을 때는 기존 같은 투표율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그렇지만 민주당의 어떤 그 싹쓸이 현상은 뭐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그래도 그 민주당이 정권의 집권의 실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무소속이랄지 이 여타 다른 정당의 국민의힘이랄지 이런 후보들의 어떤 지지도의 어떤 상승 효과 뭐 이런 것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는 민주당 후보 대 그다음에 그 무소속 후보 구도로 갈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호남 정서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 후보들이 입지자들이 민주당에 다 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경쟁 구도를 만들 곳이 여러 곳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나 지지율 이런 거를 좀 투표율이나 이런 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큰 변수는 없을 거라 예측을 합니다. 네, 결국은 경쟁 구도 자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군요. 이런 그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일반적인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 그 민주당이 이제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예,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경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인위적인 컷오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경선 결과에도 경선 이후에도 어떤 그 파장이 있을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점도 한번 눈여겨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제 특이한 상황이랄까요? 보면은 3선 도전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좀 재미있게 좀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하진 도지사가 지금 3선 도전을 하고 있고, 익산의 그 정헌율 시장이 3선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선 도전자들의 어떤 결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고 박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이제 그런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그 현역 단체장의 경우에 재선인데 3선을 포기하는 네. 그런 단체장들이 일부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송하진 지사나 또 정헌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선 도전을 이제 거의 공식화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송하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전북 도지사로서 최초로 지금 3선을 도전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송 지사가 3선에 나오게 되는 명분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재선까지 하시고 3선 도전을 하지 않았던 그런 전임 도지사들의 경우에는 뭐 대권을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도정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마무리를 졌다든지 자기 만족을 통해서 뭐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3선 도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과연 송 지사께서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명분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송 지사께서 3선을 도전하시게 된다면 어떤 도정의 연속성이라는 필요성이 분명히 보여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께 어떻게 어필이 될 것인가 또 저는 그렇게 관심이 보여지고요. 뭐 3선 도전의 어떤 필요성, 지금 도정을 하고 있는 정책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도 바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도 있는 게 또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그 전국의 경제지표, 각종 경제지표를 평가를 했는데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꼴등입니다. 17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 지사가 과연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송 지사께서 3선을 만약에 나서신다면 하나 풀어야 될 과제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손문선 대표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도민들이 다 누구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뭐 전라북 도지사나 우리 익산 시장 같은 경우도 3선에 성공한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성목을 하면 처음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삼선이 성공하기가 무척 어렵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 심판론이 따라오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에 단체장들이 갖고 있었던 그 치적이나 업무에 대한 수행 평가들을 도민이나 시민이 철저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앙당의 방침 문제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후보들이야 중앙당과 연계성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실 텐데 중앙당도 나름대로 개혁이나 이게 이미지 변신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그 당대표 같은 경우도 각종 개혁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지방선거의 개혁 카드를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익산 시장의 그 선거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수는 경선 룰입니다. 민주당. 네. 신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산점이 10에서 20%를 주어지잖아요. 최근에 그 더팩트가 조사한 언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은유 시장이 적합도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두 명의 후보들 같은 경우 시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페널티 문제인데요. 당헌의 그런 부칙을 개정해서 페널티 문제를 개정을 했지만 그래 아직도 대선 공헌도에 따라서 이후에 그 가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완전히 페널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익산시장이 삼선을 도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가산점하고 페널티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 말 그대로 그동안 재선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업무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아마 분명히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도지사나 시장의 그런 삼선 도전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뭐 속단을 하기는 어렵겠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지사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의 입지자들, 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프로필들을 VCR을 통해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VCR 보여주세요. 도지사 선거 입지자입니다. 김윤덕 현 국회의원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재선 덕산그룹 회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송하진 현 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합니다. 안호영 현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습니다. 오형수 현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를 지냈습니다. 네, 지금 도지사 출마 예상자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의 뜻을 거의 뭐 이제 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뭐 출마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경선 자체가 상당히 결정적인 변수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죠. 아까도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변수를 볼 때는 민주당의 형선이 참 결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도지사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제 송화진 도지사에 대항해서 민주당 경선전이 말하자면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화진 대 반송화진 두 국회의원, 안호영, 김윤덕 의원. 이렇게 좁혀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과연 이제 민주당 그 경선이 이런 그 3파전으로 벌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점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상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어떤 점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할까요? 어쨌든 이번 민주당의 어떤 지방선거 그 광역단체장의 경선은
아까 우리 손문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선의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든지 또는 정권을 뺏기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호남에서는 상징적인 혁신 공천이 아마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도부에서. 그러다 보면 현재 이제 송하진 지사는 3선을 도전을 하시게 되는 거고, 광주의 이용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선에서 재선을 도전하는 거고, 또 김영록 전남지사도 초선에서 재선을 지금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어떤 특출난 어떤 도정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 저는 송하진 지사께서 오히려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한 16년 동안 지난 민선 4기 동안에 전주시장을 하신 분들이 이제 전북 도지사를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우리 전라북 도정에 대한 어떤 정치적 위상, 또 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냐면 이번 대선 때도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주요한 대권 후보자들이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많이 점유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 출신으로서도 어떤 도지사가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중앙 정치권에서의 어떤 비중이 있는 인물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도민들이 뭐 유성엽 전 의원이라든지 김현미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또는 그분들의 출마를 희망하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중앙 정치권에서 대선 내 어떤 그런 결과에 덧붙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앞으로 우리가 전라북도의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정치적인 어떤 인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있는 인물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민주당이 공급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과연 또 하나의 변수가 단순한 뭐 민주당 경선 결과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경선 과정에서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민주당의 혁신 바람. 이것이 지금 벌써부터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이 혁신에 대한 바람이 지금 거의 지금 불이 지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방선거 상황이 되면은 더욱더 재집권을 하든 아니면은 실패를 하든 좀 이 바람이 크게 불 것이다.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현직 그 단체장들이 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변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손문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지자 같은 경우는 3명으로 압축이 되고 있잖아요. 네. 현 지사의 3선 도전하고 재선 국회의원과 추선 국회의원, 즉 현 지사와 국회의원 간의 경쟁 구도로 현재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 지사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새로운 나름대로 신선한 2명의 국회의원들의 등장이냐 이 구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1월 3일 날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결과를 보면 송하진 지사가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29.3%로 가장 앞서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재선 의원이 안호영 의원이 12.3%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구도는 현 지사와 나름대로 신선하고 새롭게 출마한 후보 간의 경쟁 구도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재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하는 도민들의 여론이 아마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무척 낙후되어 있고 특히 인구도 갈수록 줄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타지로 다 떠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뭔가 변화 요구들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차기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당이 어떤 의도와 개혁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경선 구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중앙당의 어떤 그 앞으로의 공천 방향, 개혁에 의한 공천 방향 뭐 이런 것이 상당히 경선에 있어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 경선은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어떤 동향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이런 정당들 또 후보를 내기는 내야 될 텐데 지금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상진 박사님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남원 임실 순창의 당협위원장인 40대 김용호 변호사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런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를 출마하고 또는 전주시장을 출마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네. 어떤 당근을 줬기 때문에 김용호 변호사 이외에도 좀 더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 전주시장이라든지 전라북 도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또 정의당에서도 아마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나마 도지사를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오영수 도당위원장이 이제 거명은 되고 있는데 네. 확실하게 이제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죠. 네. 손문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도민들 입장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경쟁 구도를 가지고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아쉽게도 기존에 민평당도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앞에서 우리 고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김용호 변호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출마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 이렇게 뾰족하게 후보가 보이질 않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많은 지지도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민주당 압승으로 좀 점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도교육감 선거를 보겠습니다. VCR 준비해 주세요. 도교육감 선거 입지자입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입니다.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입니다. 가칭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입니다. 황호진 전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네. 결국은 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현재까지는 3명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 3명은 이제 거의 이 선거 출마가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것이 이제 천호성 후보입니다. 뭐 이른바 3명이서 단일화 과정을 거쳤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천호성 전주 교대 교수가 단일 후보로 이제 돼서 3파전 양상이 이제 됐는데 이 도교육감 선거의 어떤 관전 포인트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이제 그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이제 3선을 네. 다 채웠기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의 어떤 교육 행정에 대한 공과가 분명히 갈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는 뭐 교원 권익을 향상시켰다라든지 또는 투명한 인사의 원칙을 준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공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도내 학생들의 어떤 학력 수준의 논란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과로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주느냐가 저는 차기 도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의 경우에는 4년 전에 김승환 교육감과 한번 각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런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곧 서거석 전 총장에 대한 선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난주 진보교육감 후보 3인의 단일화에서 의외의 한판승을 거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의 경우에도 김승환 교육감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을 시키고 김성환 교육감과 어떤 차별성 있는 본인만의 진보적 색깔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고 어떻게 이걸로 도민들께 어필을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호진 전 부교육감의 경우에도 지난 4년 동안 묵묵히 혼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행정에 대한 보따리를 풀어놨을 때 그 도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그 황호진 전 부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한 교육 공약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어떻게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최소화하느냐. 뭐 여기에 뭐 초점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손문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 중요하게 영향을 저는 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 교육감이 3선을 했기 때문에 김성환 교육감이 추구했던 교육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난 1월 21일 날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천우성 교수가 어쨌든 결정이 됐죠. 그리고 같이 출마했던 이양근 전 전주시 교육장이나 그다음에 차상철 전 전교조 전북 지부장이 경선을 했었는데 천우성 교수가 이렇게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서의 얼마나 표를 결집을 할 거냐, 진보 진영이나 시민들의 그런 표를 얼마만큼 확산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같은 경우는 선거 경력이 출마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지자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후보로 나와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보면 여러 후보하고 경선을 했을 때 35%를 가장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나 그다음 지지도의 높은 서거석 총장과 단일 후보로 결정된 천우성 교수 부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지도가 변화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황호전 전 부교육감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표를 확장할 것인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같은 경우는 전북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나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나 교육 변화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선거 결과가 정리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김성환 교육감과의 관계. 이게 상당히 그것이 이제 반사적으로 작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장점으로 작용할 거냐. 이것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새 후보들 간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갈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 단체장 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장 VCR 준비해 주세요. 익산시장 선거 입지자입니다. 강팔문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입니다. 익산성장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헌율 현 익산시장입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3선에 도전합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국토균형 발전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석삼 현 국민의힘 익산을 조직위원장입니다. 익산시 애향운동본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경철 전 익산시장입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습니다. 임형택 현 익산시 의원입니다. 라이크 익산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장 현재 입지자들만 봐도 상당히 격전을 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지하신 분들도 7명으로 좀
상당히 많고 또 뭐 경력을 봐도 상당히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정원율 시장이 민주당을 복당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더 민주당 경선에서 커다란 어떤 그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경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선 후보자가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자가 뭐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다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참 그 상당히 이 참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이제 나서고 있어서 좀 치열한 어떤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점들이 변수가 되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장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초에 그 민주당에서 그 복당 일괄 복당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 아마 정원율 시장께서 복당 신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원율 시장 본인도 민주당에 복당하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입지자들께서도 정 시장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던 아주 예민하고 민감했던 한 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원율 시장의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익산시장 선거 경선 과정에 어떤 판을 뒤흔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시장이 복당을 함으로써 관례대로 이게 민주당 그 본 경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예비 경선, 이제 일명 컷오프라고 하죠.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1차 관문이 더 치열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1차 관문부터가 관심사다.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정 시장은 어쨌든 뭐 상수로 놓고 본다면 나머지 이제 두 자리를 놓고 5명의 후보들이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예비 경선을 해서 한 3명 정도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나머지 5분의 입지자들은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게 큰 과제이고 또 거기에서 모든 전력을 또 소진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정원율 시장께서 여론에서는 앞서고 계시지만 그 민주당 권리당원의 평가는 어떻게 받을지는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겠다. 우리 지역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 시장은 또 그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을 갈아타고 온 것이 어떤 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익산의 재밌는 점이 익산 앞서 이제 VCR을 통해서 보셨지만 민주당의 그 후보 경선, 민주당의 경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을 놓고 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3명, 그리고 또 경찰 간부 출신이 1명, 그리고 또 경찰 비간부 출신이 1명, 또 지역 풀뿌리 정치를 해왔던 정치인이 1명, 그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사람은 오히려 김대중 후보 1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고위 관료를 지냈던 이제 타지에서 지냈던 대부분의 관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고향에 오셔가지고 봉직을 하시겠다 그런 이제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군산시장을 놓고 보면 또 재밌습니다.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의원 출신이 2명, 그리고 또 시의원 출신이 2명, 또 한 분은 중앙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9급에서 시작해서 1급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입지전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5분 전부 다가. 그래서 익산과 군산의 어떤 단체장을 노리시는 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 정서를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출신 성향, 출신 과정, 성향 이런 것을 볼 때도 상당히 재미있는 분포가 익산시장 선거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 관료 출신 그리고 경찰 고위직 출신 그 다음에 풀뿌리 정치 경력을 쌓으신 분들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대표님은 어떤 점들을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당선에 유리하다 보니까 대거 민주당으로 몰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대로 지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전부 다 몰려 있다는 게 6명이나 되잖아요. 네. 정은열 시장까지 이제 1월 17일 날 복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복당이 좀 받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중심의 선거판이 되는 거에 대해 좀 지역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강 3중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시도당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차 컷오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경선에 한 2명 이상을 올리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이렇게 몇 명을 가지고 이렇게 본 경선을 치룰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누가 컷오프를 통과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정은열 시장이 좀 크게 앞서고 있지만 변수는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산점. 네. 네. 더불어민주당 당원 구조를 보면 정치 신인 같은 경우 10%에서 20%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감점 문제입니다. 페널티 문제인데 탈당 경력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득표수의 25%를 감산할 수가 있는데 뭐 송영길 대표나 당에서는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 부칙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보면 대선 공헌도에 따라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달리 평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페널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이 나름대로 인지도나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문제 그리고 탈당 경력자에 대한 페널티 문제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선거 경선에 좀 많은 구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 시장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선을 했기 때문에 현 시장에 대한 평가론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 어느 정도 구도가 정리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제 경선 과정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페널티, 이 감점 문제도 이 입당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은열 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어떤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입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페널티 문제를 조건 없이 무조건 복당자들한테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 당원에 대한 선거에 대해서 부칙을 개정을 했었어요. 부칙 내용을 보니까 대선 공헌도에 따라서 감산의 부분을 달리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 의견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대선 승패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적용될 거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어떤 결과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페널티 문제는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복병이 될 수가 있는 복병으로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는 앞으로도 말씀이죠. 완전히 이걸 제거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감점 문제가 이렇게 복병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측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측하고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얘기가 될 만한 상황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입당 그 전에 이제 처음부터 민주당으로 시작한 분들하고 이제 복당을 하면서 시작한 분들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 있었겠지만 이게 나름대로의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가산점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손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익산 총선에서 가산점으로 인해서 경선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왜냐하면 본인의 득표수의 10에서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현재 민주당 입주자들의 경선 과정을 보면 이 조직력이나 그다음에 준비 정도가 굉장히 철저하고 현재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 경선 룰이 당원 선거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여론조사가 50%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당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하게 나름대로 조직력에 따라서 변수는 침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나름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산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어떤 득표를 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들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가산점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가산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그것까지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뭐 무방한 일이다. 하지만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 예. 가산점을 계산해 놓고 뛰는 것은 의미가 바람직하지 없다. 않다.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감점도 이게 해석의 여지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산점도 여성이면 여성,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는 어떤 뭐 정치 신인이면 신인 이렇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딱 구분 지어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당대표라든지 당대표 표창을 받은 사람도 가산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누구든지 이렇게 중앙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다라면 사실상 이것은 가산점의 역할을 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원율 시장도 만약에 늦게 합류를 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리커버리를 하는 방법을 찾는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변수가 되지만 미리부터 그 가산점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그 익산 시장 선거에서 이제 그 민주당 경선 결과와 결과로 나타난 그 민주당 후보와 이제 본선에서 나타나는 이 경쟁자들과의 관계가 이 본선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 후보가 아무래도 지역 정서상 유리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무소속이랄지 아니면 다른 정파의 후보자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후보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 박사님은 이 본선에서 뛰는 어떤 그 경쟁자들의 어떤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1야당의 임석삼 이제 후보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임석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권의 향방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득표율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넘어간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임석삼 후보가 중앙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선의 결과가 임석삼 후보의 입지자에게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네. 대선 결과에 영향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리고 또 앞서 살펴보셨지만 이제 무소속 후보로 박경철 전 시장 그리고 또 이명택 현 시의원 두 분이 이제 거론이 되시는데 박경철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역 시장을 꺾고 당선이 됐던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기염을 토했던 그런 저력 있는 분입니다. 지역 정치인이시고 하지만 이제 시장을 역임하는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떤 재판 거래에 희생양이 됐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공론이 되고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확산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동정 여론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스쳐 지나가느냐 어떤 그런 여론의 향방이 박경철 시장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이명택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일관되고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팬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명택 시의원은 그런 본인의 꾸준하고 초지일관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시민들께 그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서는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어떤 확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문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연패했죠. 시장 선거 3번 졌습니다. 네. 전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1년이었고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황에서도 익산시장은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지만 일방적 게임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 이렇게 3파전이 형성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이미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지금 지켜봐야겠지만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명택 현 시의원이 7% 이상 득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놀라게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민주당에 대한 게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무소속이 얼마 정도 약진할 것이냐, 이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무소속 후보인 이명택 후보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선점할 것이냐, 이것들이 한번 지켜봐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익산시장 선거는 이제 민주당 선거가 그냥 압승할 거다. 이렇게 해서 너무 아니란 분석이라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네. 민주당이 3번이나 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볼 때 무소속의 돌풍이 불 것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군산시장 선거 입지자 소개를 VCR 보겠습니다. 군산시장 선거 입지자입니다. 강임준 현 군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합니다.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재만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입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투자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진희환 전 군산시 의원입니다. 제7대 군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제7회 군산시장 선거에 도전했었습니다. 네. VCR을 봤습니다. 역시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 박사님은 어떤 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과거 몇 차례 군산시장 선거에서 그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으로서 어떤 구도를 아주 경쟁력 있게 구도를 형성했던 서동석 전 호원대 교수가 최근에 네. 그 민주당에 복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군산에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강임준 시장이 현역으로서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시정도 원만하게 이끌어 오셨고, 다만 이제 과거 민주당 인사의 어떤 부정 비리 사건의 어떤 그런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올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군산시장 선거는 신영대 현 국회의원과 네. 김관영 전 국회의원 간의 대리전이 아주 재밌게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 간의 대리전이라는 어떤 구도가 명확하게 잡히면 아마 14개 전라북도의 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역 시장으로서의 강임준 시장이 프리미엄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차기 총선을 놓고 절치부심 또는 이제 권토중매를 꿈꾸는 김관영 의원이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저력을 보일지,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흥미롭게 보여질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 국회의원의 어떤 대리전 양상이 보여줄 수도 있다. 네.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참 정치적인 어떤 네, 그렇죠. 변수, 게임 양상, 게임으로 보자면은 그런 것도 이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문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12월 20일 이렇게 뉴스원에서 여론조사 한 거를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강임준 현 시장이 32.9%로 가장 앞서게 나왔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택규 민주당 도당 부위원장이
20.2% 정도로 해서 한 12% 정도 차이 난 걸로, 포인트 정도 차이 난 걸로 나와 있는데, 강임준 현 시장이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 본다면 1강, 1중, 2약 구도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이제 국회의원의 정치 영향력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2년 뒤에는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렇게 예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이 새롭게 당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관영 전 국회의원의 어떤 그 권토 중례를 위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이건 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김 전 의원이 이제 군산을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김관영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김관영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국민대 통합위원장으로서 그 1월 4일 날 탈당했던 인사들을 복당시키는데 서동석 교수 전 교수하고 진의원 전 의장 두 네. 분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관영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아마 대표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지지하는 네. 후원하는 그런 이제 시장 후보로서 지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영대 의원님은 이제 기존에 경선에 참여하셨던 강임준 현 시장님이나 또는 문택규 특별위원장님이나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이제 후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군산 시민들의 여론이 이 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의원에 대한 그 여론이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12월 달에 지난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큰 의미가 없이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입지자들은 신영대 의원 또는 김관영 의원의 후원,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일단은 그런 등에 업는다는 전제 하에 본 경선에서는 아주 치열한 그런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누구를 구체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한다는 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의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현상일 것 같고요. 손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참 대리전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얘기는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걸 갖다가 표현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지방선거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2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되고 총선에서 군산을 지역구로 두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2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2명의 정치인이 앞으로 자기의 유리한 고지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리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 신영대 의원은 현 군산시장하고 가깝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지난 선거 때도 함께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관영 전 국회의원께서 어떤 정치인을 잡고 정치 세력화할 거냐 이거를 이제 조만간에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않더라도 암암리에 자기 주변에 정치 세력을 가지고 경선에 저는 뛰어들 거라 좀 예측을 합니다. 말하자면 후보를 조정을 해서 할 가능성, 일부 후보들끼리 이제 합종 연행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이제 민주당 경선은 이제 그런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선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선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될 것이고, 기타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무소속 등 뚜렷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정파에서 후보자를 또 내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군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도가 너무 간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여타 민주당 이외의 정당이라든지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이근열 후보는 네. 이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근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본인이 그동안에 득표했던 득표율보다 상회하느냐, 또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했던 득표율과 어떻게 포셔닝을 네. 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근열 후보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역시 저희 본인이 지지를 받았던 것보다는 높아야 네. 어떤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손문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우리 구 박사께서 얘기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경쟁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익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소속 후보도 여러 나오는데 군산은 이렇게 여야 대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호남 지지도나 전라북 지지도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현저하게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군산에서는 이제 다른 정파의 후보자들은 그야말로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심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도지사, 도교육감, 군산시장 선거 그리고 익산시장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와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보면 볼수록 이게 참 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재밌기도 하는 것이 이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편린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또 안 가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상진 박사께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선거가 사실상 대선이라는 블랙홀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나란 일을 하는 머슴을 뽑는 그 선거고요. 지방선거는 우리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머슴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는 우리 전라북 도민들께서는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좋은 후보가 머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변별력을 조금 더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호남에서는 대선에서 뭐 일방적으로 거의 과거 전례를 보면은 일방적인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 우리 호남 유권자들께서 좀 더 관심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손문선 대표님도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중요하지 않는 선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도민들도 아시고 우리 시민들도 아시고 있지만 전라북도 익산시가 무척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도민 소득이나 생산을 보면 전국 대비해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떠나 다 수도권으로 충청권으로 떠나는 게 현실이고요.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도시를 계속 전라북도를 만들 것이냐 앞으로 대혁신을 할 것이냐는 이번 선거 때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이게 전라북도가 저는 정치적으로 가장 홀대받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런 오명은 좀 벗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이나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치적 균형이 필요하고 당도 중요하지만 꼭 인물을 보시고 선택을 해서 좋은 일꾼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지금은 대선에 가려져 있지만 수면 밑에서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어서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지방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관전 포인트들과 변수들을 정리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이 지방선거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그리고 손문선 좋은정치시민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